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반길주입니다. 국제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국제 위기 속에서 해양 안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략의 묘미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게 뭘까요? 해상 부위죠. 바다의 해상 부위는 선박의 그 안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접근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안내 역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해양 안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대국의 해양 이익을 잠식하기 위해서 회색지대 전략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백령도 인근에 2014년에 해상 부위를 설치한 게 처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최근 설란 1, 2호, 그 다음에 폐 석유시추선까지 오면서 지금 2014년이라고 따지면 12년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게 잘 안 보이는 이런 환경을 역이용해서 상당히 회색지대 전략을 고도화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봐야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해상교통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좁아지는 지역이에요. 좁아지는 구역을 초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초크 포인트. 그 초크 포인트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공간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역이용하면 긴장과 충돌의 공간이 됩니다. 이란이 긴장과 충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리고 전 세계 보면 이렇게 초크 포인트가 많아요. 초크 포인트가 이제 저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의 초크 포인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곳까지 전이 되는 파장을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해양 안보가 뭘까? 그러면 과거에 생각했던 해양 안보와 지금의 해양 안보는 다른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해양 안보를 정의할 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었어요. 협의의 개념은 그냥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항로를 보호해서 선박들이 그 항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광의의 개념은 해상교통로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 통제, 이건 군사 전략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다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바다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해양 통제고, 해상교통로 보호는 해수부라든가 해경이 이제 주가 될 수 있겠지만 해양 통제는 해군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해양 안보는 해양에 그치지 않고 다 연결이 됩니다. 군사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뭐 기후 안보까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회색지도 안보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해양 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대폭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염두를 해두고 세 가지 흐름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해양 안보가 지금 어떤 식의 역학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질서하고 해양 안보가 어떤 연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보장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양 안보 역학을 추적해 보면 앞서 해양 안보의 확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식량의 유통을 막았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안보하고 식량 안보가 연계된 공간이었죠.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속전속결로 사실은 키이우까지 점령을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최대 한 7일 정도, 한 3일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년 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러시아가 공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핵 금기를 무너뜨린 것도 있었고, 핵을 쓸 수 있는 무기처럼 이제 겁박을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흑해를 막아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해양 안보와 식량 안보가 연결되는 기제에 있다라는 방증의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해양 안보가 결국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에너지 안보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게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커지니까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된다. 근데 이란은 그럼 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느냐?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볼모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통하니까
바벨만 대부 해협까지 봉쇄하겠다는 카드를 막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양안보가 바라볼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해 내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설란 1, 2호하고 석유시 추선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설치된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게 이제 궤적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 CSIS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잠정 조치 수역 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하지 않고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한 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외교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설란 1, 2호하고 이게 폐 석유시 추선인데 석유시 추선을 중국은 관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관리시설을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사실은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외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제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게 서해 해색지대화 전략을 통해서 한국의 해양 이익을 잠식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처음이었겠는가? 아니죠. 남중국해에서는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 내해화 시도는 한 8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947년 남중국해 단선이죠. 그때는 11단선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법률전으로 시작돼서 1953년에 9단선으로 갔다가 2023년에 10단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전략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보시는 것처럼 암초를 인공섬화하고 종합 거점 기지화 한 겁니다. 여기 활주로도 있고 항만도 있습니다. 해군, 공군 다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뀌면서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90% 내외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이라는 공간이 해수 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해저도 있습니다. 해저에는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되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하고 해양안보가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해저 케이블 보호가 발트해라든가 대만 해협에서 실제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해양안보가 단지 해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나비 효과, 확장성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4가지 역학을 봤는데 이게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시성. 바다라는 공간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도 변화를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역이용해서 상대방의 해양 이익을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하는 감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양 영역 인지라고 하는 마리타임 도메인 어웨이니스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정책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계성입니다. 바다는 바다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제안보,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바다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촉발 기제가 돼서 전쟁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연결 기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모호성입니다. 바다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모호한 공간 속에서 힘을 사용해서 쟁취하려는 의도가 부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 없이는 바다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야 되는데 독점제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한 노력이 부재하면 개방해가 아니라 폐쇄로 갈 수 있다. 이런 특성이 해양 안보에 깔려있는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반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연계성을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해양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사실은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였어요. 그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해양 안보를 지켜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게 동기화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질서를 한 3가지 특징으로 보는데 과도기성, 예측 불가성, 공세성. 신냉전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신냉전 역학 속에서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신냉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책화할 필요는 없죠. 근데 신냉전 구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시를 해야지 그것을 상쇄시켜서 풀어냄으로써 국익과 안보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냉전 역학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3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도기성은 지금은 단극체제도 양극체제도 다극체제도 아닙니다. 물론 현상 변경을 원하는 국가들은 다극화된 국제질서라고 얘기하면서 다극체제로 전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 외교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를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국제질서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과도기성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패권에 의해서 제공된 안보공공재가 느슨해지고 규칙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그런 환경이 과도기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 불가성인데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자는 정글이라고 얘기하고 자유주의자는 정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주의자가 얘기하는 정글도 힘이라는 규칙에서 작동되는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질서하고는 다르게 혼돈이라든가 무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어떤 것을 예측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으로 이런 오랫동안 봉쇄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의 국제 정치에서 보여지는 예측 불가성의 측면이고요. 그리고 공세성이 또 특징입니다. 지금이 방어가 유리하냐 공격이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공격이 유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려고 하고 그게 국제법을 어기는 예방 타격이든 그래도 국제적으로도 존중해주는 뭐 선제 타격이든 간에 어쨌거나 공격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강대국만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해서 무한 힘의 팽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에 직면해야 되는 함정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됐다면 일부 이제 비강대국도 공격적 현실주의를 정책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의 이제 국제 환경에서 과거와는 달리 도드라진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제 질서가 해양 안보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과도기성인데 이 과도기성이라는 국제 질서 하에서 기존의 해양 통제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누구나 활용했던 개방해가 아니라 폐쇄의 역학이 가동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강화되면서 해양이라는 공간이 군사적 충돌지대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과도기성이 해양 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측 불가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 번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해양이라는 공간이 회색지대 전략을 가동시키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공세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국제 무대에서의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세성은 해양이라는 공간이 상대방에게 힘을 통해서 상대 이익을 쟁취하는 어떤 그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서 활동되는 게 국제 무대에서 공세성이 높아지면서 달라진 해양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중국은 해양 공세를 과거 한 80여 년 정도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동중국해, 지금은 최근 들어 서해 내역과도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의 해양 공세가 근데 대만 해협을 대상으로는 공세성이 좀 높아져서 회색지대 전략에서 흑백지대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만의 작전 계획 수준으로 대만 봉쇄 작전을 연 2회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세가 이거는 회색지대, 즉 이거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을 얘기했죠. 같은 선상입니다. 이렇게 공세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고요. 미국도 해양 공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에서 하고 있는 공간이 미국의 역봉쇄 있잖아요. 해양이라는 공간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역봉쇄로서 하는 게 해양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 이건 북극해 선점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해양이라는 공간을 공세성을 활용해서 이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권 전략에 포함된 게 이제 해양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북한도 해양 공세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작년에 두 척 진수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죠. 올해도 두 척 더 진수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8,700톤급 전략 핵잠수함인데 특히 작년에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북한인데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만들면서 내건 기치가 있어요. 원양 작전 함대를 구비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넘어서서 서태평양, 인도태평양의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양 공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익을 제대로 지키고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고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하려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위협을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위협이 크다고 무조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려면 그 국가의 내부적 강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요소는 내부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접목을 시켜야지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대외적 환경은 뭐 해양안보 환경이 국제질서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지금 살펴봤고, 내부적 역량은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국제적 지위,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전략을 만든다고 하면 자칫 너무 과도하게 만들면 허상이 될 수 있고 너무 부족하게 만들면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절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용어들로는 우리나라 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만든 개념이 선진강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강국의 위상이다. 그러면 왜 강대국이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대자에는 국토 면적이 큰 국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G7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G7 플러스 외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맞는 위상의 그 외교안보 전략을 펼쳐내야지 우리가 원하는 안보달성, 그 다음에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진 강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선진 강국에 부합하는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억제도 필요하지만 소통도 필요하다. 이 해양 신뢰 구축이라는 이 부분은 외교의 영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바다라는 공간이 억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지만 소통을 하기 위한 촉발 공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외교의 공간도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9년 만에 사렉스를 재개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외교적 소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다라는 공간이 억제도 되지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즉 외교의 공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MDA, 앞서 말씀드린 해양 영역 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 영역 인지가 상위 점치 MDA, 즉 동맹국이나 안보 협력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해양 영역 인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어떤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에 기반한 MDA도 하위 정치 MDA에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투트랙 효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양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협, 우리의 도전,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가 사실은 억제력이든 외교의 공간이든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해양 국민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경청하시는 거 보니까 해양 국민 외교의 미래가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